오늘은 지식이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첫 페이지, 첫 문장부터 마음에 탁 꽂힙니다. 무형해 보이는 그 모든 상상들이 이 세계를 바꾼다. 궁금한 건 이런 질문들이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언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는가? 연약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힘이다. 외롭고 고통받고 슬퍼한 뒤에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진다. 나는 올바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신에 외롭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은 언제나 틀렸다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는 그들이 규정한 세계다. 그들은 언제나 틀렸다. 하지만 이 세계가 틀렸다고는 말하지 말자. 대신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해보자.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건 역설적으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계이니까. 그리하여 외롭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울면서 꿈을 꾼다. 깃털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흐르는 물이 꾸는 꿈을. 그런 꿈이 다른 세계를 만든다. 첫 번째 에피소드. 노동자 농민에게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며 프랑스 왕이 된 루이 필립. 나는 시민의 왕, 평등의 왕이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한 장의 그림. 국왕을 모독한 죄로 기소당한 화가 샤를 필리봉. 만화 잡지 라 캐리컬처의 발행인 샤를 필리봉은 너무 자주 감옥을 들락거린 탓에 1년 잡지 발행 비용보다 벌금이 더 많은 해도 있었다. 그러나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두려워하는 여행자를 본 일이 있는가? 국왕을 더욱 화나게 한 그림, 배. 점점 배 모양으로 변해가는 한 사람의 얼굴. 또다시 기소되는 샤를 필리봉. 기소 이유는 국왕의 인격 모독. 우리의 필리봉 화백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론한다. 제1의 그림이 국왕과 닮았다는 이유로 죄가 된다면 제1의 그림을 닮은 제2 그림도 죄가 되고 제2 그림을 닮은 제3의 그림도 제3의 그림을 닮은 제4의 배 그림도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를 재배한 농민들은 모두 유죄입니까? 배와 유사한 형태의 물건은 모두 고발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배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배를 투옥해야 마땅합니다. 재판장에 터지는 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벽보 금지라고 써놓은 거리 공시판은 배 금지라고 다시 쓰여진다. 집권자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파리 시민들. 캐리커처를 보고 우리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민중의 감정을 발견하는 것이다. 화가와 민중이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 짧은 목줄에 묶여있는 개 그림 하나가 등장합니다. 목줄이 너무 밭아? 길게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개는 그늘에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그늘에 들어 누워서 짖기를 멈추겠지. 그렇게 조용해지면 엄마는 거실에 새 장을 걸어놓고 싶었다는 게 기억날 거야. 카나리아가 노래를 불러주면 엄마는 다림질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테고 새로 다린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아빠는 어깨가 조금 덜 쑤시겠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빠는 예전처럼 10대인 누나와 TV를 보며 농담을 할 거야. 그러면 누나는 큰맘 먹고 이번 한 번만 남자친구를 다음 가족 외식 때에 데려가 보자고 결심할지도 몰라. 아빠는 저녁 식사에 동석한 그 젊은 친구에게 언제 한번 낚시나 같이 가자고 하시겠지. 그냥 줄을 길게 늘여보는 거야. 누가 알겠니? 하나를 바로잡으면 다른 변화가 1000개쯤 이어질 거야.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나비 효과를 설명한 말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우주 왕복선과 말 엉덩이. 2000년 전 유럽을 정복한 로마군은 로마 전차 폭에 맞춰 유럽 전역에 도로를 건설한다. 말 2마리가 끄는 로마 전차. 이후 유럽의 표준 도로는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맞춰 약 4피트 9인치로 설계되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규격의 열차 선로가 존재했지만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후 동북부 표준인 영국형으로 통일되었다. 19세기 초 영국은 석탄 운반용 마차 선로를 일반 도로에 깔아 증기 열차의 운행을 시작한다. 마차 선로폭에 맞춰 설계된 열차 선로. 2007년 8월 8일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 미국 유타주 공장에서 플로리다주의 미 항공 우주국 발사대까지 기차로 옮겨야만 하는 추진 로켓은 열차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열차 선로폭에 맞춰 설계되었다. 기술자들은 추진 로켓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맞춘 4피트 9인치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어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그 길을 벗어나기 힘들다. 바로 경로 의존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5번째 에피소드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 구면인 지구를 평면 위에 펼쳐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략되거나 과장되어 평면 위로 옮겨진 지구 위의 수많은 땅들. 1569년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지도의 가장 큰 용도는 항해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나머지 정보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지도의 주요 고객을 위해 갈수록 거대하게 그려지는 유럽과 북미는 그래서 지도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메르카토르 지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유럽과 북미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데 어째서 유럽은 늘 위쪽에, 아프리카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까? 어째서 세계 지도의 중심은 항상 같을까?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작다는 게 사실인가? 새롭게 등장한 낯선 세계 지도 한 장. 유럽과 북미에 비해 극단적으로 길게 그려진 아프리카. 처음으로 지도 위에서 강조된 제3세계. 지도는 객관적인 기하학적 도식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투영하는 정치적 도구다. 아서 제이 클링호퍼라는 정치학자가 한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종이 지도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홀로그램 같은 3D로 입체화된 지도만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모두들 단체 사진에서 자기 얼굴만 먼저 찾듯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 나라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6번째 에피소드, 90%를 위한 디자인. 제가 전에 이 내용은 아마 지식이 시리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여전히 감동스럽기만 합니다. 제품의 기본 수명, 자전거 25년, 자동차 11년, 농기구 17년. 실제 사용기간, 자전거 2년, 자동차 2.2년, 농기구 10년. 외관만 변형시켜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이미지의 상품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성능과 무관하게 버려진다. 사물을 그저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단지 라디오가 없어 화산 폭발 때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디자이너 빅터 파파넥은 9센트짜리 새로운 라디오를 개발한다. 주 재료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깡통 쓰레기, 동력원은 왁스, 종이, 쇠똥, 연소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빅터 파파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취향에 따라 헝겊, 조개껍데기로 직접 디자인해 보세요.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걷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디자이너 한스 핸드릭스가 개발한 큐 드럼은 한 번에 75리터의 물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 이거는 사진을 실려 있는 걸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모양의 물통이에요. 끈을 연결해서 그냥 끌고 다니는 거죠. 바퀴처럼. 디자이너 모하메드 바하바는 냉장고가 없는 저개발국가 주민들을 위해 항아리, 모래, 물만 이용한 음식물 보관 장비를 개발한다. 오염된 물은 각종 전염병의 원천. 베스터가르드 프란센 그룹은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를 개발한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휴대용 큰 스트로우 같은 거예요. 아무 물이나 꽂고 그냥 빨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디자인은 상위 10%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빈곤층,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 인류의 90%를 위한 또 다른 디자인.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환경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디자이너 빅터 파파넥의 말입니다. 192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빅터 파파넥은 영국에서 중등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뉴욕에서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드 라이트의 지도를 받으며 건축과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MIT에서는 존 아놀드 교수에게 디자인을 사사했는데 이후 여러 대학의 교수직을 거치며 인류학, 민속학, 문화 형태학, 심리학, 생물학 등 디자인 외에도 인문학 일반을 섭렵하며 지적 소양을 키웠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녹색 위기와 인간을 위한 디자인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곧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디자이너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의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상품과 환경, 나아가서는 디자이너 그 자신까지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환경과 그가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까지도 변형시키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요. 조만간 리뷰 올려놓겠습니다. 14번째 에피소드 용서의 조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노동과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던 독일 부켄발트 수용소.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시킨 바로 그 시각 오후 3시 15분에 수용소의 시계가 멈췄다. 오랜 세월이 지나 박물관이 된 수용소, 고스란히 복원된 시체 소각장, 해부 테이블. 박물관을 견학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독일인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들의 기억은 1945년 4월 11일 오후 3시 15분에 멈춰 있다. 전쟁 책임이 이전 세대에 있다 하더라도 독일 국민이 집단 책임에서 면책될 수는 없다. 독일인들은 폴란드인들에게 행한 잘못들에 대해 용서를 빈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 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모두 독일의 대통령, 총리들이 했던 말입니다. 전후 배상과 관련하여 국가 간 법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2000년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들은 10억 마르크, 약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2차 세전 당시 독일 정부와 기업들의 강제 징용된 이들에 대한 도의적 배상을 책임지고 있다.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는 바로 그 재단의 이름이다. 최근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들 중 약 60%가 2차 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5번째 에피소드, 토론의 달인. 10명이 모이면 11가지 의견이 나오는 아주 피곤한 민족. 바로 그리스입니다. 밤이면 귀족들의 집에 모여, 낮이면 광장에 모여 싸우듯 치열한 대화를 나누던 고대 그리스인들. 아테네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60, 70m의 석회암 지대,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시민들은 정치, 군사,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높디 높은 광장 아래 위치한 또 하나의 광장, 아고라. 상인들, 광대, 무용수, 마술사들.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토론을 시작한다. 주제별로 무리지어 모여드는 시민들, 공개적으로 오가는 각종 정보들, 국정을 책임지는 관료들, 정치 현안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의 달인이라 불리던 소피스트의 강연이 이어졌다. 토론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찬성과 반대가 그저 돌의 색깔로 집계될 뿐. 어느 방법이 옳은지를 따지다가 정작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상화된 토론이 때로는 생활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수선하고 산만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듯 보이는 토론의 비효율 속에서 늘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밝혀지곤 했다. 민주주의의 본적지 그리스의 아고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이 생명을 얻는 현장이었다. 현대인들은 그 광장을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리스는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16번째 에피소드 뉴딜 큰 정부와 가난한 국민 사이의 새로운 약속. 공포와 불안과 절망이 지배하던 대공황의 시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한다. 이른바 뉴딜. 건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벌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뉴딜의 주인공은 경쟁에서 패배해 시장에서 퇴출당한 실업자들, 노인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 뉴딜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최초로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미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미국 최초로 기업과 부유층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말을 거는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날아든 2천만 통이 넘는 답장들. 우리의 전진은 많이 가진 자들의 부에 더 많은 부를 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진은 작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선 취임 연설 중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이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의 중요성과 그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18번째 에피소드는 한잘라,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나치의 학살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 땅 없는 민족에게 주인 없는 땅을. 이 세상 어딘가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절절한 꿈. 그러나 이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서 1000년 이상 올리브를 키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은 탱크를 탔다. 1948년 남의 땅 팔레스타인 위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집 열쇠를 꼭 쥐고 난민촌으로 떠밀린 사람들. 그 속에 있었던 10살의 나지 알-알리. 10살의 아이 나지 알-알리는 난민촌 천막 위에 대표 벽 위에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아이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이 한잘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잘라의 나이는 나지 알-알리가 고향에서 쫓겨났던 나이 10살이었다. 집과 땅을 잃고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요르단, 레바논, 낯선 땅을 떠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서 돌멩이를 들었다. 1982년 가을, 레바논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탱크. 탱크가 난민촌 주위를 포위한 3일 동안 3,000명이 죽었고 그중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침묵한다. 과연 이것이 미국과 유럽이 외쳐온 자유와 인권입니까?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흐메드 야신의 목소리입니다. 2008년 12월 27일부터 3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으로 1,30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948년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를 떠도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은 여기에 더 숫자를 더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박해와 차별을 받다가 남의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총칼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겨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겐 동병상련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20번째 에피소드는 프레임입니다. 선거철인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프레임입니다. 세금 구제와 세금 감면의 정책적 차이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그러나 구제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구제가 있는 곳엔 고통이 있다. 고통을 덜어주는 누군가는 영웅이다. 영웅을 방해한 자는 악당이다. 여기에 세금이 결합되면 세금이 있는 곳엔 고통이 있다. 세금을 덜어주는 누군가는 영웅이다. 영웅을 방해하는 자는 악당이다. 세금 구제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누군가를 악당으로 만든다. 즉, 구제라는 언어를 접했을 때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것,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그 언어에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한다. 두뇌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화자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자마자 듣는 사람이 코끼리를 연상한다면 이는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말하는 자가 제거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현장에서 적절한 의제는 반드시 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담론 체계 혹은 프레임을 선전해야 현실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프레임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미있는 거는요. 모두들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우고 싶은데 그것을 가장 먼저 선점한 자가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강원도 도지사로 출마한 그는 이재명이 보낸 사람이라는 문구를 제일 먼저 내걸었죠. 선거 결과가 나오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다음 에피소드는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1835년 9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찰스 다윈. 같은 종이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진화론의 열쇠가 된다. 얇고 긴 부리의 핀치, 두텁고 짧은 부리의 핀치. 먹이의 대부분이 크고 단단한 열매인 섬에서는 두텁고 짧은 부리의 핀치만 살아남고 얇고 긴 부리의 핀치는 도태된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자 가장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이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 했던 적자 생존은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며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의 원리 중 허버트 스펜서의 말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종족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사회는 진화한다. 살아남는 자가 가장 적합한 자다. 사회 진화론의 엄호 속에서 이들이 획득한 부와 권력은 가장 좋은 종족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정당한 것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덜 적합하기 때문이며 부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는 적응이며 다양성의 증가일 뿐이다. 고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이의 대부분이 에볼레인 섬에서는 얇고 긴 부리의 핀치만 살아남고 두텁고 짧은 부리의 핀치는 도태되었기 때문이죠. 사회 진화론이란 찰스 다윈이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한 자연 선택의 법칙을 개인, 집단, 인종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킨 이론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구에서 널리 유행했다.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자가 바로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이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빈곤과 타락과 불공정이 만연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사실은 다윈이 아니라 스펜서였다. 스펜서는 다윈 진화론의 일부 개념들을 사회 발전 이론을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의 적응을 증명하는 데 불과하던 적자 생존의 개념을 태생적으로 우월해야 살아남는다거나 살아남는 종이 우월하다는 식의 우열주의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19세기 말 미국은 스펜서의 과학적 사회론에 열광하였다. 당시 거대한 불을 구축해가던 석유왕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성장은 적자 생존의 결과일 뿐이다. 아름다운 장미가 자라서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자아내는 것은 일찍이 그 뒤에 나있던 풋내기 새싹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결코 악덕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자 신의 섭리일 뿐이다. 자연 세계의 적자 생존 법칙을 우열의 문제로 고착시키고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룰을 인간 사회에 고스란히 재현하고자 했던 사회 진화론은 훗날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급기야 자체의 모순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진화 수준을 시급히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최고의 자격.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저에게 지식 2를 발견하게 해준 가장 인상적인 감동을 준 에피소드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하루 종일 손으로 만든 대나무 의자의 가격이 오타카 50페이사였다. 그중 오타카로 고리 대금 업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고 50페이사 약 40원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하루 10%씩 불어나는 이자. 이들의 삶을 목격한 한 경제학자는 회의에 빠진다. 방글라데시의 은행으로 달려간 경제학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야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기 때문이지요. 빌린 돈을 갚기만 하면 되지 왜 담보가 필요합니까? 그게 규칙이니까요. 그래요? 그럼 규칙을 바꾸면 되겠군요. 경제학자는 직접 은행을 설립한다. 담보 필요 없음, 보증 필요 없음. 최고 대출액은 150달러.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수준 하위 25%.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가난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15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마련한 중고 재봉틀 한 대, 송아지 한 마리, 노점용 손수레 한 대로 차츰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새로운 규칙의 원금 회수율은 무려 98%. 2006년 그라민 은행과 은행의 설립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라민 은행은 1억 3천만 명 이상의 인구 중 절대 다수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탄생한 빈민 구제형 소액 대출 은행이다. 설립자는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의 대출은 소비 활동이 아닌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는데 대금의 회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라민 은행의 대출 회수율은 99% 육박하며 대출 수혜자들의 97% 이상이 여성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담보 소액 대출의 개념에 효시를 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착안해서 가난한 이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가족 생계 사업을 벌일 만한 미천을 대주는 일에 착수한다. 2006년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다. 경제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이었다. 1940년생이어서 지금 현재 근황이 어떤가 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여전히 건장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석 고문이십니다. 오늘도 녹음이 길어졌는데요. 지식 시리즈 4번째 시즌을 마칩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 녹음하는데 소음이 낀 거는요. 우리 집 고양이가 옆에서 바시락거려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